언니, 진짜 미친년이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죽겠어. 며느리가 제 바로 옆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미친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궁금했는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언니, 그 미친년이 지금 전화했어. 나 끊을게. 며느리가 통화를 끊고 제 전화를 받으려는데 그 순간 제가 본 건 며느리 휴대폰 화면에 미친년이라고 크게 떠 있는 제 전화번호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20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손자 새 키워주고 전 재산까지 내놓으며 도와줬는데 제가 그 집에서는 미친년이었던 거예요. 뭐야?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내가 언제 온 게 중요해? 지금 네 핸드폰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황급히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그게 미친년? 내가 니한테 미친년이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저의 완벽한 복수 이야기.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 결말이 펼쳐졌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통쾌하실 겁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25년째 작은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는 63세 김순덕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냈어요. 그 아들이 35에 결혼해서 손자 셋을 낳아줬는데 며느리와의 관계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복잡하네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일 없이 언제나 베풀며 살았죠. 특히 며느리에게는 친딸보다도 더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배신이었다니 정말 세상 살기가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도 때로는 단호해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22년 10월 15일 아침 6시경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그 시기였죠.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벌통 관리를 하려고 마당에 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이웃집 연기 나는 굴뚝에서 풍겨오는 나무 타는 냄새, 평화로운 시골 아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벌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늘도 좋은 꿀을 많이 따자 하고 중얼거리며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와 며칠 전에 있었던 작은 다툼 때문이었어요. 손자 교육비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던지. 운명적인 그 순간은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벌통 정리를 마치고 며느리 집에 들렀거든요. 손자들 간식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커서 저도 모르게 들리더군요. 언니, 진짜 그 미친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맨날 돈 주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미친년?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이야. 정말 답답해. 돈은 많으면서 왜 그렇게 캐캐 묵은 생각만 하는지. 아, 잠깐만. 전화 왔어. 그때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혀를 끌끌 찼어요. 미친년이 또 전화했네. 진짜 타이밍도 기가 막혀.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어서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만 현관에서 신발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미친년이라고 크게 뜨면서 제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뒤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미친년.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가식적인 목소리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응, 괜찮다. 그런데 아까 니한테 전화했는데 바빴나? 아, 그때요? 죄송해요. 친구랑 통화 중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와의 통화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그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 손자들 교육비 말인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또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영어 캠프에 가고 싶어 해서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가는데 우리만 못 가면. 며느리가 손자들을 핑계로 다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니 며느리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앞세워서 제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였어요. 영어 캠프가 얼마나 하는데? 200만 원 정도요. 부담스러우시면,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하면 바로 달라고 할 거잖아.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나도 바보가 아니야. 네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서 돈을 받아내는지 이제 알겠어.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며느리가 또다시 피해자인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과거를 되돌아보니 며느리의 이런 조작 방식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는 저를 조종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들을 써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정을 내세웠고 아이들이 생긴 후에는 손자들의 미래를 내세웠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부담스러우시면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오히려 미안해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며느리와 처음 만났을 때를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를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 준비에 큰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때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계산된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괜찮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엄마가 다 해줄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평생 잊지 않겠어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정작 며느리는 저를 미친년으로 저장해 놓고 있었잖아요. 결혼식장도 처음에는 작은 곳으로 하자고 했는데 며느리가 교묘하게 더 큰 곳으로 유도했어요. 어머님, 저는 작은 곳도 괜찮은데. 다만 하객분들이 많이 오시면 좁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시면 원래대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은 더 비싼 쪽으로 선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며느리가 체면을 생각하는구나 했는데 지금 보니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항상 저는 작은 집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집을 보러 다닐 때는 항상 더 비싼 집을 선호했어요. 이 집은 채광이 좋네요.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 동네는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결국 당초 예산보다 훨씬 비싼 3억 원짜리 아파트로 정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손자가 태어난 후부터는 며느리의 조작술이 더욱 교묘해졌어요. 어머님, 아이 키우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부족한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하지만 어머님 부담 드리기 싫어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제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손자 잘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꼭 갚을게요. 갚겠다고?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잖아요. 둘째, 셋째가 태어날 때마다 용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어머님, 아이들이 크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니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호구로 본 거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왔던 거죠. 작년에 며느리가 성형수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저 코가 좀 이상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비는 얼마나 해? 800만 원이요. 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아니야, 건강 문제면 엄마가 해줄게. 나중에 알고 보니 숨쉬기 힘들다는 건 거짓말이고 순전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20년 동안 저를 완벽하게 조종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며느리를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웃인 김옥순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분인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순덕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이세요, 언니? 네 며느리 말이야. 그동안 네 뒷담화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부녀회에서 맨날 네 이야기만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좋겠다. 양봉장에서 돈 잘 번다. 그런 식으로. 정말요? 그뿐만 아니야. 네가 간섭이 심하다고 맨날 돈 주면서 이것저것 요구한다고. 우리가 듣기에도 좀 그랬어. 옥순 언니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하기를 시어머니가 워낙 외로우셔서 자꾸 찾아오신다고. 귀찮지만 돈 때문에 참고 있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옥순 언니가 떠난 후 얼마 안 돼요. 이번에는 박영자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순덕이 언니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응, 며느리 이야기 말이야? 그래.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영자 아줌마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난달에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는 걸 봤어. 그것도 300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비싼 걸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고. 용돈으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돈이 너무 많아서 뭘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부탁한다고 했어. 부탁한다고? 응. 자기는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사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 다음 날에는 최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80 넘은 분인데도 정신이 또렷하신 분이거든요. 순덕아, 내가 네 며느리 하는 짓을 봤는데 지난주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이랑 식사하는 걸 봤어. 그것도 점심시간에. 순자 할머니는 시내에 병원 다니러 갔다가 우연히 목격하셨다고 했어요. 한 사람당 10만 원은 좋게 나올 만한 곳이었어. 그런데 네 며느리가 계산을 다 하더라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들었어.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이런 곳에서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고. 순자 할머니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니까 시어머니가 바보 같아서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바보 같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후에는 동네 마트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사모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며느리분 말인데 요즘 쇼핑 패턴이 좀 이상해요. 마트 사장님은 장사를 오래 하셔서 손님들의 소비 패턴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세일하는 것만 사시더니 요즘은 비싼 수입 식품만 골라서 사세요. 그리고 계산할 때마다 하시는 말이 시어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셔서 이제 좋은 것만 먹을 수 있다고. 마트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의 한 달 식료품비가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들 간식은 여전히 싼 것만 사세요. 비싼 건 다 어른들 것만. 그리고 며느리분이 하시는 말이 아이들은 뭘 먹어도 모르니까 엄마 아빠만 좋은 거 먹으면 된다고. 다음 주에는 손자들 학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할머님,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사모님께서 아이들 교육비를 많이 주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학원비만 내시고 나머지는 사모님이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것 같아요. 특별 수업이나 교재비는 따로 안 내시거든요. 원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교육비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인데 며느리는 항상 100만 원을 받는다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니가 돈 계산을 잘 못하셔서 많이 주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받아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계산을 잘 못한다고? 저는 평생 장사를 해서 계산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며느리가 다니는 미용실에서 나왔습니다. 우연히 그 미용실을 지나가다가 원장님과 마주쳤거든요. 어머, 순덕님, 며느리분 어머님이시죠? 며느리분 정말 복이 많으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시니. 지난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가 성형수술비까지 대주신다고.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800만 원? 저는 며느리가 성형수술을 한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이 너무 많으셔서 뭘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 하신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뻐지자고 하시더라고요. 미용실 원장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며느리분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돈만 많고 세상 물정은 모르신다고. 그래서 속이기 쉽다고. 속이기 쉽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주말에는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순덕이, 네 며느리가 우리 가게에서 하는 말 들었어? 엊그제 와서 비싸 보이는 와인을 사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돈이 넘쳐나서 뭘 사도 상관없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기를 딸처럼 본다고, 그래서 뭘 해달라고 해도 다 들어준다고 했어. 며느리가 와인까지 사고 있었다고? 저는 며느리가 술을 마신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며느리가 그런 말도 했어. 시어머니가 너무 단순해서 교육비 명목으로 돈 달라고 하면 영수증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준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고 했어. 영수증 확인도 안 한다고? 저는 며느리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건데, 며칠 후에는 동네 택시기사 아저씨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김 기사예요. 며느리분 태워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택시에서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착해서 이용하기 쉽다고. 그리고 돈 많은 시어머니 두면 좋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좀 그래서 이용하기 쉽다고.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은행 직원분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큰돈 찾으러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좋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예뻐해서 뭘 해달라고 해도 다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시어머니는 돈 계산에 어둡다고. 그래서 조금 더 달라고 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님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우리 사무소에 투자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시어머니는 투자에 관심 없으시니까 며느리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돈으로 부동산 투자까지? 저는 그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리고 며느리분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니 명의로 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다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상속받는다고? 며느리가 벌써 제 사후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증언들을 듣고 나니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해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온 동네에 저의 악역 이미지를 심어 놓았던 거예요. 돈 많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 돈으로 며느리를 조종하려고 한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할머니다. 외롭고 고집이 세다. 결국 저는 동네에서 문제 있는 시어머니로 낙인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속고만 있었던 거였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받지 않더군요. 여보세요? 응, 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만날 시간을 정하려고 해도 핑계만 대더군요. 어느 날은 아예 문자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학원비 계좌로 보내주세요. 직접 만나서 받기가 부담스러워서요. 계좌로 보내달라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에는 만나서 직접 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손자들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물어보고. 왜 갑자기? 만나서 주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하려고요. 어머니도 바쁘시잖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저는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놓친 신호들이 있었나 하고 말이에요. 며느리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였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 며느리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 비용을 많이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비용을 거의 다 부담했었죠. 예식장, 혼수, 신혼집 마련까지. 당시에 2억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어요. 그 말을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신혼집을 마련해 줄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더 큰 집을 보자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이들 생각하면 조금 더 넓은 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예산을 좀 더 늘려야겠네. 죄송해요. 너무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겉으로는 미안해했지만 결국 더 비싼 집으로 정했어요. 당시 3억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자들이 태어난 후에도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이용품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용돈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째 아이 때는 50만 원, 둘째 때는 100만 원, 셋째 때는 150만 원. 어머님, 아이들이 크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더 필요해요. 그때마다 저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손자들이 잘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돈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쓰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며느리가 학부모들에게 한 말을 떠올려 보면 상당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 같아요. 이런 과거를 되돌아보니 현재 상황이 더욱 이해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친년으로 저장한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제 흉을 본 것도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후였습니다.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손자 핸드폰에서 봤거든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엄마 사진이에요. 그래, 엄마가 언제 찍었니?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요. 가방 예쁘죠? 그 가방, 제가 며느리에게 준 교육비로 산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준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며느리 집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평소에 며느리가 자주 다니는 곳이었어요. 계산대에서 일하는 분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 자주 오나요? 키 작고 단발머리. 아, 그분요? 네, 자주 와요. 그런데 항상 비싼 것들만 사시더라고요. 비싼 것들이요? 네. 수입 과일이라든지 고급 고기라든지 그리고 가끔 명품 액세서리도 사시고요. 명품 액세서리까지?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자들 학원에 가서 원장님과 이야기해 봤어요. 원장님, 우리 손자들 교육비는 잘 내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어머님, 네. 사모님께서 특별 수업도 많이 신청하시고 개인 과외도 받게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20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는 교육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었거든요. 혹시 차액은 어떻게 내시는지 아세요? 아, 사모님께서 부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다고. 부업? 며느리가 부업을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의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들 월급과 제가 주는 돈으로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을 텐데, 혹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부업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마치 탐정이 된 기분으로 며느리의 돈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은행에 가서 그동안 며느리에게 송금한 내역을 모두 뽑아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지난 5년간의 내역이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네, 다 필요해요. 나온 내역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동안 총 3억 8천만 원을 보냈더군요. 한 달 평균 630만 원씩이나. 집에 와서 계산기를 놓고 하나씩 정리해 봤어요. 매달 명목은 달랐지만 금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송금 내역을 보니 1월에는 150만 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2월에는 2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3월에는 100만 원을 의료비 명목으로, 4월에는 300만 원을 긴급자금 명목으로 보냈더군요. 하지만 정작 며느리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같은 은행을 이용한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창구 직원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며느리 계좌에서 큰돈이 나가는 것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며느리분이 동의하시면.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라, 엄마가 세무서에서 증빙 서류 때문에 은행 내역이 필요하다는데 동의서 써줄 수 있니? 네, 물론이죠. 어머님 일이니까요. 며느리는 아무 의심 없이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며느리 계좌 내역을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러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320만 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580만 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명품 구매 내역이 수두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병원 결제 내역이었어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800만 원, 피부과에서 300만 원. 이 모든 게 제가 준 교육비와 생활비에서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화가 났던 건 김영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300만 원씩 송금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친정에 보낸 돈이 총 1억 8천만 원이 넘었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자주 가는 백화점에 직접 가봤습니다. 명품관 직원에게 며느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분 아세요? 아, 네. VIP 고객이세요. 자주 오셔서 비싼 물건들 많이 사시는 분이에요. 어떤 걸 주로 사시나요? 샤넬 가방, 에르메스 지갑, 루이비통 신발. 한 번 오시면 1,000만 원 넘게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1,000만 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시어머니가 돈이 정말 많으시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사도 된다고. 며느리가 제 돈으로 명품을 사면서 제 자랑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는 며느리가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에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영이라는 환자 아세요? 아, 네. 코 수술하고 눈 수술도 받으신 분이죠. 수술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총 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시어머니가 수술비를 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성형수술을 한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는데 수술비는 제가 낸 셈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며느리가 다니는
고급 레스토랑도 가봤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며느리 사진을 보여주니 직원이 바로 알아봤어요. 네, 단골 손님이세요. 한 달에 서너 번은 오시는 것 같아요. 주로 누구랑 오시나요? 친구분들이랑 오시는데 항상 이분이 계산하세요.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서너 번씩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계산까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주 간다는 헬스클럽도 가봤습니다. 김미영 회원 아시죠? 네, VIP 회원이세요. 개인 트레이닝도 받으시고 월 회비가 얼마나 되나요? 개인 트레이닝 포함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한 달에 200만 원짜리 헬스클럽을 다니고 있었다니. 저는 헬스클럽이 그렇게 비싼 줄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다니는 네일샵, 마사지숍까지 다 찾아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일샵에서는 한 달에 40만 원, 마사지숍에서는 한 달에 60만 원을 쓰고 있었어요. 모든 곳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 시어머니가 다 대준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으로 며느리 이름을 검색해 보니 정말로 며느리 이름으로 된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어요. 엘레강스 패션이라는 이름의 고급 브랜드 의류를 파는 꽤 큰 규모의 사이트였습니다. 사이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5천만 원? 그건 제가 며느리에게 준 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화장품 대리점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뷰티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고급 화장품을 파는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자본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준 돈으로 차린 거였죠.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 봤더니 며느리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두 채나 있었어요. 강남과 분당에 각각 하나씩. 총 구입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제가 준 돈으로 산 거였어요.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니 며느리가 제 돈으로 구축한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화장품 대리점에서 나오는 월 수익이 800만 원 정도, 오피스텔 임대 수익이 280만 원. 며느리는 제가 준 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여러 은행에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도 엄청났습니다. 각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총 현금이 3억 원이 넘었어요. 명품들까지 합치면 며느리의 총 재산이 5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준 돈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미영아, 네 시어머니 정말 호구다.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네. 맞아.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시어머니가 눈치 안 채? 전혀. 워낙 단순하셔서 교육비 명목으로 달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세요. 친구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받는 거야?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아이들한테 실제로 쓰는 건 100만 원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내가 자유롭게 써. 대박.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은 네 용돈인 셈이네. 그렇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명품도 사고 시어머니 덕분에 완전 상류층 생활이야. 상류층 생활? 제 돈으로 상류층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남편은 몰라. 우리 남편? 완전 바보야. 아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 그냥 시어머니가 돈 준다고 하니까 고마워하기만 하지.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들킬 리가 없어. 워낙 순진하시고. 설령 들켜도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이미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현재 재산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여러 은행에 계좌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각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어은행에 8,500만 원, B은행에 1억 2천만 원, C은행에 6천만 원, 장권계좌에 1억 5천만 원, 부동산 두 채의 가치가 1억 5천만 원, 총 재산이 5억 6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준 돈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 돈으로 거대한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저는 집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믿고 도와줬는데 결국 저는 철저히 이용당한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게서 받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고 사업을 벌였고 개인 재산을 축적했고 친정을 지원했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미친년 호구, 바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대응을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건 그 후 일주일 동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겼는데 5천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나요? 5천만 원? 무슨 일인데 그런 큰 돈이? 아이들 학원을 새로 차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해서요. 꼭 갚을게요. 학원을 차린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큰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지금 말하니? 미리 의논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다음 주까지 계약해야 해서 급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제가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사업을 한다니 도와주고 싶었어요. 알겠다. 며칠 주면 준비해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더군요. 며칠 후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뽑아서 며느리에게 건네줬습니다.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가족끼리 그런 건 필요 없다며 거절했어요. 돈을 빌려준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학원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봐도 항상 얼버무리며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전화도 예전보다 더 받지 않았어요. 어느 날 참다 못해 직접 며느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웃에게 물어봤더니 그 집은 지난주에 이사 갔어요. 짐 차와서 다 옮겨갔더라고요. 이사를 갔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니네 이사 간 거 맞니? 엄마가 어떻게 해? 왜 미리 말 안 했니? 어디로 이사 간 거야? 죄송해요, 엄마.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학원을 차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다니. 그럼 학원은 어떻게 된 거니? 학원요? 무슨 학원 말씀이세요? 아들은 학원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며느리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5천만 원요? 왜요?
학원 차린다고 해서. 그런데 니는 모르는 일이었구나.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저희가 빚이 좀 있어서요. 빚? 신용카드 빚이랑 대출이 좀. 그래서 아내가 엄마한테 부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전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학원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제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을 텐데. 그게 아내가 엄마께 빚 이야기하기가 부끄럽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휴대폰 번호를 미친년으로 저장해놨다는 것도 아들이 털어놨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화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아들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들 손에는 제가 보낸 내용 증명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보면 알지 않니? 엄마가 억울해서 그런 거야. 엄마, 아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는 아들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니는 아내가 엄마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다는 거니? 그건 죄송해요. 하지만 법적 조치까지는. 그럼 니는 아내가 엄마 돈을 가지고 명품 사고 성형수술하고 친정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아내를 너무 믿었나 봐요. 그래, 니도 속은 거야.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이해하라고 하니? 그 다음 날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울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지 정확히 말해봐. 거짓말로 돈을 받은 것, 그리고 어머님을 무시한 것.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네가 그동안 받은 돈이 총 얼마인지 알고 있니? 그게 정확하게는 3억 8천만 원이야. 그 중에서 실제로 손자들한테 쓴 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니?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의 10%도 안 돼. 나머지는 다 네 개인 용도로 썼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동안 어머님이 주신 돈 전부 기록해놨어요.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건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변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자발적으로 줬다고? 네가 거짓말로 받아낸 거잖아.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했다는 걸. 그 순간 며느리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아들과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아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엄마가 자발적으로 주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니는 지금 누구 편이니? 저는 양쪽 다 이해해요. 엄마 마음도 이해하고 아내 입장도 이해한다고? 네 아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해한다는 거야? 그건 아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법적 문제까지 가는 건.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아들아, 니는 엄마가 2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를 도와줬는지 알고 있니?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안타깝다고? 그럼 엄마가 참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저는 아들이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친정 부모까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안녕하세요. 이번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돈, 이번 일이 꼭 법정까지 가야 할 일인가요? 네. 우리 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동안 사모님께서 주신 돈은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증여받은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증여받은 걸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증여라고요? 당신 딸이 거짓말로 받아낸 돈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쓴 돈을 어떻게 다 돌려드려요? 며느리 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했다고요? 제 돈으로 명품 사고 호화 생활한 게 고생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좋은 것 좀 쓰면 어때요? 저는 며느리 어머니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가 간 후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법정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 엄마는 결심했어. 그럼 손자들은 어떻게 돼요? 할머니랑 아빠가 법정에서 싸우는 걸 보면 아들이 손자들을 내세웠습니다. 손자들이 걱정되면 네가 아내를 설득해서 돈 돌려주라고 해. 엄마,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미 다 쓴 돈을. 쉽지 않다고? 그럼 엄마가 20년 동안 번 돈을 하루아침에 잃는 건 쉬운 일이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중간에서 힘들어요. 중간이 뭐야? 니는 아들이야, 엄마 아들. 엄마도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이해해 달라고? 그럼 엄마 마음은 누가 이해해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아들이 마지막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모여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봐요. 그래. 마지막이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저까지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아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미 가족이 된 이상. 가족?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니? 가족이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니한테 앞으로는 없어. 어머님, 니는 이미 엄마를 우습게 봤어. 그리고 네가 한 짓은 사기야. 명백한 범죄라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생각 안 바꾸실 거예요? 응. 엄마는 끝까지 갈 거야. 그날 가족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비장의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을 조용히 기록해두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들은 대화뿐만 아니라 며느리 집에서 우연히 녹음된 것들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진짜 바보 같아. 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니까. 교육비 명목으로 달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줘. 어차피 돈 많으니까 조금 써도 모를 거야. 며느리가 명품을 들고 다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들을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으로 수집한 며느리의 모든 계좌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으로 차린 사업체들의 등록증과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변호사가 자료들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사기죄는 물론이고 업무상 횡령죄까지 적용할 수 있겠네요. 정말요? 네. 특히 이 녹음 파일들은 결정적입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속였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변호사는 단계별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1단계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2단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언론에 공개해서 사회적 제재까지 받게 만들 수 있어요. 언론에까지요? 네. 요즘 이런 가족 갈등 사건들이 큰 관심을 받거든요. 어머님 사연이 알려지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김순덕, 피고발인 김미영을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경찰관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말했습니다. 와, 이 증거들 정말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확실히 기소될 것 같은데요. 고발장 접수 후 바로 며느리에게 수사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수사 통지서를 받은 며느리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당연하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어머님, 제발. 이거 취하해 주실 수 없나요? 처음으로 며느리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취하?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 말 나와? 정말 죄송해요. 돈 다 갚을게요. 제발. 이미 늦었어. 니는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 며칠 후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김순덕. 피고 김미영. 청구 금액 3억 8천만 원 지연 손해금, 정신적 피해 위자료 5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며느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가족 간의 도움이므로 사기가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녹음 파일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시어머니를 속이고 있다고 직접 말한 녹음이 있었거든요. 변호사의 제안으로 사연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에 시어머니 이름이 미친년으로 저장. 20년간 4억 원 사기당한 할머니의 눈물.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며느리 신상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범죄자죠. 감옥 가야 마땅해요. 언론 보도 후 며느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직장에서도 해고당했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다니던 미용실, 마트에서도 출입금지를 당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그런 사람이 오면 다른 손님들이 기분 나빠해요. 며느리 친정 부모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이제라도 모든 걸 돌려드릴게요. 저희 집까지 팔아서라도. 며느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떻게 저희 딸이 그런 짓을.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들도 여론을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 편만 들었네요. 이제 알겠니?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이제 진짜 모든 게 보여요. 아내가 엄마한테 한 짓이.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이혼은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 돈은 받아내야 해.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손자들도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네가 생각할 일이야. 네가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제발, 저 감옥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네가 선택한 길이야. 결국 며느리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사업체도, 부동산도, 통장 잔고도 다 드릴게요. 그래야지. 진작 그럴 것이지.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 말이에요.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자 저도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형사고발은 취하하고 민사소송도 합의로 종료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손자들한테는 할머니 욕 절대 하지 마라. 네, 약속드려요. 마지막으로 네 휴대폰에서 내 이름 바꿔라. 어머님으로. 며느리가 즉석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님. 그 순간 저는 완전한 승리를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며느리로부터 진짜 존경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약속한 대로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며느리가 제 돈으로 차린 온라인 쇼핑몰과 화장품 대리점을 모두 저에게 양도했어요. 어머님,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장, 그리고 재고까지 다 드릴게요. 그래. 원래 내 돈으로 차린 거니까 당연하지. 며느리가 제 돈으로 산 오피스텔 2채도 매각해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일주일 후에 잔금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며느리가 여러 은행에 숨겨둔 돈들도 모두 찾아서 돌려줬어요. 총 회수한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준 돈 3억 8천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상당 부분을 돌려받은 거였어요. 놀라운 건 며느리의 태도가 정말로 변했다는 겁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알겠니? 네. 어머님이 얼마나 절 아껴주셨는지. 그런데 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거짓말 절대 안 하고 어머님께 진심으로 효도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사건이 해결된 후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덕아, 네가 옳았어. 끝까지 참지 않고 잘했다. 그런 며느리는 혼내줘야 돼. 네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야. 앞으로는 조심해.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거 아니야. 이웃들이 모두 제 편을 들어줬어요. 가장 기뻤던 건 손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며? 응, 그랬단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반성했으니까 괜찮아. 할머니, 우리가 엄마한테 혼내달라고 할까? 아니야. 엄마는 이제 착해졌으니까 용서해주자. 손자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더군요. 아들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아내 편만 들어서. 아들아, 니도 속은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잘 관리할게요. 아들이 며느리를 더 이상 감싸지 않더군요. 며느리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은 모두 팔아서 돌려줬고 검소한 옷차림으로 바뀌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게 더 행복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허영심에 빠져 있었나 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에게 중요한 일은 미리 상의하고 돈이 필요할 때도 정직하게 말해요. 어머님, 이번 달에 아이들 학원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혹시 1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뭐가 부족한지 영수증 가져와 봐. 이제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가 제 양봉장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온라인 마케팅은 좀 알거든요. 할머니 꿀을 인터넷으로 팔아보면 어떨까요? 그래. 네가 도와줄 수 있어? 네.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도움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만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제 꿀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어머님, 이번 달 꿀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었어요. 정말? 네가 도와줘서 그런가 보다. 어머님, 꿀이 정말 좋으니까요. 고객 후기도 다 좋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벌통을 돌보고 며느리와 함께 꿀 판매 일을 하고 저녁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요. 할머니 꿀 먹으니까 감기도 안 걸려. 그래. 할머니가 정성 들여서 기른 거라서 그래. 손자들이 할머니 꿀을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가 되었거든요. 어머님, 저 이번에 운전면허 따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운전면허? 왜 갑자기? 어머님 양봉장 일 도우려면 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꿀 배송도 하고 며느리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재산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오히려 양봉 사업이 더 잘 되고 있어요. 며느리가 만든 온라인 쇼핑몰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시청하시는 시니어 분들도 꿀이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순덕이 정말 대단해. 그런 며느리를 잘 길들였네. 우리도 순덕이처럼 당당하게 살아야겠어. 순덕이 꿀 정말 맛있더라. 우리도 사자. 이웃들이 제 꿀을 많이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베품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것. 둘째, 가족이라도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 넷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당당하게 살 거예요. 며느리와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손자들에게는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양봉 사업도 더 키워서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머님, 내년에는 꿀 가공 공장도 세워보면 어떨까요? 공장까지? 네. 꿀 캔디도 만들고, 꿀 비누도 만들고, 할머니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봐요. 며느리의 이런 제안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아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지혜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